네, 한 주간의 코인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코인 체크 시간의 이채은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들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시황들 체크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네요. 반면에 이더리움이 1% 넘게 올라주면서 그간의 하락세를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또 이 부분은 코인마켓캡 또 코인게코의 자료가 되겠는데 국내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1억 4,466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6%의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동안 또 반등을 하는가 싶다가 약간의 조정세를 거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함께 살펴드리죠. 이더리움은 현재 408만 5천 원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세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빠지는 흐름을 네이버 상에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동안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언제쯤에 바닥을 확인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있는지도 뒤에서 뉴스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입니다. 3,996 원에 현재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플이 그동안 4천 원을 넘기면서 또 흐름을 좋게 이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4천 원대를 찍었다가 또 다시금 조정을 맞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황 살펴보면서 항상 도미넌스 차트도 함께 보곤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으로의 유출 유입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로 이 유출 유입량이 또 흘러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살펴봤더니요. 현재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살짝 반등을 하나 싶기는 합니다만 두 코인 간의 흐름이 워낙 반대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떻게 가격대에도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 ETF 플로우 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들과 또 연관이 되어서 이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지난 거래일이었죠. 14일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의 이 유입량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거래일 연속으로 좀 빨간불 켜주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함께 보실까요? 이더리움은 상황이 조금 더 좋습니다. ETF 유동량 봤을 때 현재 2거래일 연속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잠깐 빠졌다가도 다시금 회복이 되는 모습까지도 포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더리움 쪽으로 오히려 앞으로도 주목을 받아갈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관련 이슈들 함께 살펴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 스트래티지가 사명을 바꾸고 정말 비트코인과 밀접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청산 우려를 좀 일축한다라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셀러 이 스트래티지 회장은요,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시장은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17일 우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역점 설명을 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450억에서 500억 달러에 달하는 한편 또 부채는 30억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자본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부채 대비 보유 자산이 매우 많은 편이게 되겠고요. 또 대출 구조상 비트코인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강제 청산 위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이 98% 정도 하락을 한다고 쳤을 때도 이런 가정하에도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과 너무 연관성이 깊은 경영 또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회장 측은 좀 일축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에 더해서 대출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직접 담보로 하지 않고요. 최소 4년 만기의 장기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청산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안도감도 좀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유,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금융 상품과 또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전환 사채나 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참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모습까지 좀 똑똑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이에 더해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맨해튼에 비유를 했습니다. 과거의 기업들이 이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또 개발하면서 가치를 높여 왔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또 금융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셀러 회장은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대출이나 또 스테이킹 같은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상환 불이행 위험이 크다라고 짚었고요. 또 스테이킹 역시도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자산 불리기에는 자신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의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 이 부분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신들의 기업을 앞으로 비트코인과 연관지어 어떻게 재무 구조를 운용해 갈 것인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10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10억 달러의 이 규모의 증권을 발행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8%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 이를 60%의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셀러 회장은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직접 대출하거나 스테이킹하지 않고 담보를 활용한 금융 상품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확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스트래티지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약 453달러,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47만 1,107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 실현 이익만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에 달한다라는 것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에게서 이러한 이야기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물 세금 회피를 조사하겠다. 또 판테라 캐피털을 정조준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상원 의원에 따르면요. 이 판테라 캐피털 창립자인 댄 모어헤드에 대한 책임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와이든 상원 의원은 모어헤드가 2020년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한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이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모어헤드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도 함께 요구를 했는데요.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일부 부유층이 푸에르토리코의 특별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자본 이득과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 측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와이든 상원 의원은 서한을 냈습니다. 대부분의 자본이득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는 미국의 세금 신고 대상이어야 하며 또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월드가 푸에르토리코로 이주를 한 이후에 판테라 캐피털은 대규모 암호화폐 포지션을 매각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을 좀 실현했다는 점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와이든 의원은요, 모월드가 약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개인 수익을 세금 면제 대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모월드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무 컨설팅을 담당한 전문가, 판매한 암호화폐와 또 기타 자산 목록을 제공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강도 높은 수준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모어이드는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는 미국 연방세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강력하게 또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 적법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가 푸에르토리코의 세금 감면 정책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고요. 향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이 세금 규제 강화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고 있다는 점까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12개 주에서 4,700억 원 규모의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과 조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보유한 것인가?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12개 주에서 총 3억 3천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는 4,700억 원 정도의 규모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주의 연금과 재무펀드에 포함된 스트래티지 주식의 총액은 무려 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연기금이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사연금은 스트래티지 주식 28만 5,785주,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 정도, 그 현지 돈으로는 약 8,300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26만 4,713주가 되겠고요. 우리 돈으로는 1,100억 원, 달러로는 약 7,6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연금의 총 투자 규모는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2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플로리다나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주 등도 각각 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440억 원 이상의 이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일부터 9일까지 7,66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스트래티지를 통한 간접적인 비트코인 투자가 미국의 연방 주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RP의 탈중앙화에 대한 논란들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1,000억 달러를 보유했는데 과연 탈중앙화가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엔젤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XRP를 중앙에서 통제되는 증권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칼라카니스는 우버 또 로빈후드 등 여러 기업에 초기 투자를 했던 인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는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은 XRP가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이 미국의 증권법이 무력화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또 XRP ETF가 출시될 경우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특히나 스타트업과 펀드, 투기 세력이 보유한 토큰의 50%를 개미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하고 나머지 50%도 점진적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XRP 같은 프로젝트는 숙련된 투자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한 자산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한편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XRP ETF가 승인될 확률은 78%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XRP 레저의 중앙화 논란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논란이 더욱더 가속화된 모습이었습니다. XRP를 지지하는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XRP 네트워크가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XRP 거래가 고유 노드 리스트에 등록된 187개의 검증인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을 들어서 중앙화된 규모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 번 더 그 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XRPL에서 블록 생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다 합쳐지면서 중앙화 논란은 더욱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이야기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상승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9만 7천 달러 저항선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고래 비트코인 매집 추세가 좀 확인이 강하게 되고 있고요.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스팟온체인에 따르면 생성된 지 4일밖에 안 된 신규 지갑이 최근 바이낸스 이 거래소에서 무려 5,500만 달러 규모의 568개 비트코인을 인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갑의 평균 매입가는 9만 6,400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이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신호로 포착이 되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작용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매집세는 결국 비트코인이 99,5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집 추세에 동참을 할 것인가 그 여부가 어쩌면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인들은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 차트에서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가 하락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달러 약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요.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성도 함께 분석이 되어 왔었습니다. 만약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9만 7천 달러 저항선 돌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함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고요. 9만 7천 달러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비트코인의 트레이더들은요, 단기 조정 이후 상승 가능성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매수세와 매도세 간 힘겨루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고래들은 여전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가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99,500달러를 돌파할 경우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반대로 저항을 돌파하는 데 실패한다면 95,000달러 지지선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9,500달러 선을 넘어가는지 확인을 한 후에요. 이 돌파가 안 나온다면 9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전략을 함께 세워봐야겠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서비스 매체인 매트릭스 포트는 이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이상에서 유지되는 동안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9만 달러 이상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경우에는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XRP에 대한 이 저항선 또 지지선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떠할까요? 8달러, 13달러, 27달러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가가 있는데요. 언제쯤에 도달을 하게 될지 전문가의 상승 시나리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XRP의 가격이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7달러, 2달러 70센트 정도의 지지선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인데요.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 때문에 참 시장의 우려도 많이 모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요, 향후 몇 달 이내에 XRP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구체적인 목표 가격 그리고 일정까지 제시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분석가 에그레 크립토는 주요 기술적 지표를 근거로 해서 XRP의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1주 지수 이동 평균이 XRP의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강력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피보나치 구간에서 가격이 수렴 중이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에그레 크립토는 3월 10일에 XRP가 피보나치 교차점을 맞이하며 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9월 22일이 된다면 13달러, 또 6월 30일에는 27달러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제기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도 XRP의 상승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다크 디펜더가 XRP가 2달러를 회복한다면 또 3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2.774달러가 되겠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는 XRP가 컵앤 핸들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패턴이 완성이 된다면 단기 목표가를 3달러 35센트까지 형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XRP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능가하는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크디펜더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XRP는 564% 상승을 했고요. 이와 달리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 80% 오르는데 그쳤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XRP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이더리움을 어쩌면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XRP 상장지수 펀드 승인 가능성이 강세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SEC가 최근 그레스케일의 XRP ETF 신청서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관 투자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XRP 같은 경우 2달러 64센트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 7일 동안은 1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XRP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6% 감소를 해서 4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합의가 나오거나 또는 기각이 될 경우 XRP 가격 상승을 촉진할 요인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3달러, 중장기적으로는 8달러에서 높게는 27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함께 전망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이야기들 또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의가 18일에 열리고요. 주주 보호 방안을 담은 법안을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최선 집행 의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배포를 하겠다라고 밝혀졌고요. 유관 기관에 대한 합동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이 정부들의 흐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투자에 고민들 많으실 텐데 이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이슈 가져가시면서 전략들 촘촘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양한 이슈들 들어온다면 바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